한국산 전차 도입을 두고 노르웨이의 국론이 분열됐습니다. 테스트 성과대로 현대 로템에서 K2를 사와야 한다는 목소리와 그간 독일과 쌓아온 관계 때문에 여전히 망설이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노르웨이 육군 중령이 나서서 K2를 구매해야만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은 인터뷰를 노르웨이 언론을 통해 내보냈습니다. 이를 보고 노르웨이 내 분위기는 K2로 점점 기울고 있지만 독일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한 사람은 노르웨이 육군 중령인 옌스 잉게 힌도입니다. 그의 인터뷰는 노르웨이 국방포럼, 한국으로 따지면 국방일보에 해당하는 매체에 실렸는데요. 그래서 이 인터뷰에 담긴 내용은 노르웨이군 내에 널리 퍼져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옌스 중령은 흔히 언급되는 전차 무용론에 대한 반박으로 운을 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없이 격파된 전차들의 사례 때문에 미래 전장에서는 전차가 쓸모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 대해 옌스 중령은 단호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차의 개발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1980년에 개발된 전차와 2020년의 전차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차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 100여 년 동안 전차는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통합 무기체계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데요. 노르웨이는 그런 최신형 전차를 구매해서 육군을 현대화하려는 것이며 러시아가 펑펑 터뜨리고 있는 구식 전차는 이를 중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가 원하고 노르웨이에 필요한 전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옌스 중령은 이에 대해 전차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말합니다. 차세대 전차는 충분한 방호력을 갖춘 직사포 플랫폼으로서 어떤 거리에서도 어떤 목표물과도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당연히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전차의 또 다른 역할은 최신 센서를 갖추고 전장에 뛰어들어 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한 단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이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서 공유할 수 있어야 하죠. 이어서 옌스 중령은 이런 역할이 가능한 현대적인 전차의 자격 요건들을 열거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차에는 4명의 병사가 배치됩니다. 하지만 최신 전차는 3명만 탑승해도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탑에 자동 장전 장치를 설치해서 탄약수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이 줄어들어서 포탑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중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차는 주로 120mm 주포를 채택하므로 특정 표적 유형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수동 장전식일 경우 탄약의 무게로 인해 구경을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자동 장전 장치고 이를 통해서 미래의 전차는 더 큰 구경의 무기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구경과 무게의 제한이 사라지면 다양한 거리와 표적 유형에 최적화된 스마트탄의 개발 역시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죠. 탄약수가 필요 없어지고 포탑이 작아진 덕에 전차에는 그만큼 여유 중량이 생겼는데요. 현대적인 전차는 그 여유 중량을 방호력 강화에 투자합니다. 예로부터 무기 발전의 역사는 곧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습니다. 전차의 등장 이후로 전차의 장갑을 뚫기 위해 수많은 무기가 등장했고 전차 역시 점점 더 튼튼한 장갑을 두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에 비례해서 전차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전차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채택해 방패로 창을 막는 대신 창으로 창을 막습니다. 전차를 노리고 날아오는 대전차탄이 착탄하기 전에 발사체를 쏴서 효과 범위 밖에서 대전차탄을 폭발시키고 피격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긴 중량으로는 또 다른 시도도 할 수 있습니다. 앞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를 탑재하는 것인데요. 구조상 동체 한가운데를 관통할 수밖에 없는 토션바 시스템을 대체함으로써 내부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승무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수장치를 지형에 맞게 디지털 방식으로 제어해서 보다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격 명중률까지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옌스 중령은 이렇게 가장 발전한 전차의 조건들을 들었는데요. 문제는 많은 서방 국가들이 탈냉전 이후 새로운 전차의 개발을 중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사올 전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일한 예외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현대로템의 K2였습니다. 여전히 분단되어 휴전 중인 한국은 탈냉전과 군축이라는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멈추지 않고 최첨단 전차 기술을 갈고 닦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결실이 바로 K2 흑표인 것입니다. 옌스 중령의 인터뷰 내용 전체에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옌스 중령이 꼽은 조건들은 모두 K2를 가리키고 있으며 실제로 현대로템과 K2는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 사업에서 요구 성능을 모두 달성하고 선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방산 대국인 독일과 미국도 그동안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로 대표되는 주력 전차를 꾸준히 개량해오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노르웨이군이 원하는 만큼 혁신적이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는 여전히 수동 장전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방호 시스템이나 현수장치에서도 한국에 비하면 너무 보수적인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K2가 각종 테스트에서 성능으로 이들을 제치는 모습이 확인되자 자존심 높은 독일과 미국의 방산 기업들도 현대 로템의 기술을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은 K1-51 판터라는 이름으로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한 신형 전차를 개발하겠다고 밝혔고 경쟁사인 KMW도 프랑스와 합작하여 자동 장전 장치와 140mm 주포를 탑재한 레오파르트 3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하지만 K1-51 판터는 작년 6월 겨우 컨셉만 공개된 상태고 130mm 주포와 자동 장전 장치 외에는 상세한 계획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르트 3 역시 목표하는 배치 연도가 2030년이라 먼 미래에 이른 만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도 에이브람스 X라는 이름으로 신형 전차 컨셉을 발표했는데요. 컨셉에 불과하고 제식 채용 대리란 보장도 아직까진 없지만 독일에 비하면 세세한 변경 사항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에이브람스의 최대 특징이었던 육중한 중장갑을 벗어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해 중장갑의 방호력을 대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포의 구경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역시 자동 장전 장치는 탑재해서 3명의 승무원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적용된 에이브람스 X의 외관은 신기할 정도로 흑표와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에이브람스 X는 자동차로 치면 컨셉카에 가까운 물건이라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는 있어도 실제 생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K2 흑표에는 아직 없는 기술들도 여러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곧 K2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죠. 연비를 극단적으로 올려주는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파워팩, 유무인 운용이 모두 가능한 무인 포탑, 정찰 및 공격용 드론 운용, 대드론전이 가능한 파편탄두 30mm 기관포 탑재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파워팩을 탑재하면 연료는 절반만 먹으면서 항속거리는 더 늘릴 수 있고 연료 소진 시 비상동력을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무인 포탑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조종 가능해서 운전수 단 1명으로 전차를 운용할 수도 있게 되죠. 물론 유사시에는 일반적인 전차처럼 유인 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탄약수가 빠진 자리는 드론 운용병으로 채워서 드론을 통한 정찰과 공격을 수행하게 될 것인데요. 상대의 드론 공격에 대비해서 30mm 기관포로 파편탄 두 화망을 뿌려 드론 방공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30mm 기관포는 기존의 부무장보다 훨씬 강력한 만큼 더 안전하고 확실한 운용을 위해 원격 조종하는 RWS로 탑재될 예정이죠. 이들 기술은 이미 한국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야 출발선에 서는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보다 K2 흑표가 한 발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능력들을 모두 손에 넣은 K2는 진정한 통합 무기 체계로서 지상전의 전함으로 군림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미국과 독일마저 K2의 기술을 뒤늦게 따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노르웨이가 여전히 K2 채택을 망설이는 것은 노르웨이가 독일 방산과 사실상 유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애초부터 K2는 들러리로 세워놓고 레오파르트를 사올 셈이었고 일이 잘 안 풀리자 적극적인 로비까지 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의 기갑체계는 오랜 기간 독일제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독일 방산업계의 입장에서 노르웨이는 캐시카우이자 성능의 보증수표와도 같았습니다. 노르웨이는 의외로 민주주의 지수, 부패지수, 1인당 국민소득 등 여러가지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들한테 선택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공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노르웨이가 개최한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승리했고 이를 본 호주와 핀란드가 안심하고 K9을 구매해서 1타3피의 성과를 거둔 적이 있었죠. 당시만 해도 한국 무기에는 방산신흥국의 아시아 국가라는 디스카운트가 걸려 있었지만 이를 모두 한방에 타파한 것이 노르웨이한테 채택받았다는 공증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망설이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죠. 테스트 결과만 놓고 보면 노르웨이는 K2를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K2의 손을 들어주면 한국의 전차 기술이 독일을 뛰어넘는다는 공증이 되고 이는 곧 오랜 기간 관계를 지속해왔던 독일 방산에 대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기갑 최강국이라는 독일의 후방을 빼앗아 올 수 있게 되죠. 이 때문에 노르웨이 내부의 국론은 갈라져 있는데요.
독일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한국을 떨어뜨리자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이 우수한 것이 사실이네 한국 무기로 기갑 전력의 내실을 다지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부디 노르웨이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